어린 마초에게 혼쭐 난 조조. 어느 날 노숙은 손권에게 한 임무를 권하였다. 제가 주도독의 유언을 이어받아 재주가 없음에도 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뛰어난 임무를 청구하고 싶사오니 방통을 한번 만나보시지요. 손권도 노숙의 제의를 받아들여 응낙했다. 방통의 이름은 익히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한번 만나보지요. 그러나 방통의 생김새가 기이하고 누추한 데다 입심 또한 세니 손권은 한눈에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손권은 방통에게 물었다. 선생과 주도독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방통은 자존심이 상하여 뻣뻣하게 대꾸했다. 저의 학문과 재주를 겨우 주도독과 견주시다니요. 주유를 지극히 신뢰하고 그리던 손권은 대뜸 발끈하여 방통을 등용하길 거부했다. 손권이 방통을 아랑곳하지 않자 그의 재주를 아깝게 여긴 노숙은 유비에게 그를 천거하는 편지를 써주었다. 방통은 그 편지를 가지고 유비에게 갔다. 방통은 유비를 보고도 예를 갖추어 절을 하기는커녕 두 손을 맞잡고 음만 올렸다. 유비는 그가 무례하게 구는 데다 외모까지 추하니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 방통에게 유비는 외지의 벼슬자리를 하나 내주었다. 우선 뇌양현의 현재 자리를 맡아주십시오. 방통은 뇌양현에 부임하자 공무는 전혀 돌보지 않고 종일토록 술만 마셔댔다. 방통이 정사는 아랑곳 않고 술독에만 빠져있다는 소식은 얼마 되지 않아 유비의 귀로도 들어갔다. 그러자 유비는 장비와 손권을 불러서 명령을 내렸다. 방통 선생이 뇌양현에서 술만 퍼마시고 있다니 어찌된 일인지 살피고 오라. 장비와 손권이 뇌양현에 도착해보니 방통의 의관은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고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다. 장비는 간신히 화를 참으며 꾸짖었다. 대체 백주대낮에 술이나 퍼먹고 고울 일은 팽개치고 있으니 이 무슨 짓이오? 방통은 혀를 차면서 말했다. 이 조그만 마을에 뭐 그리 하루 종일 일할 것이 있겠소? 내 당장 처리하리라. 방통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동안 밀린 공무를 대령하라 일렀다. 그가 업무를 순식간에 처리하기 시작하는데 깔끔하고 공정하며 물이 흐르듯 매끄러운 솜씨였다. 반나절 만에 100일간 밀린 일을 완벽하게 해치우니 장비는 감탄하여 말했다. 선생이 이토록 큰 인물임을 몰라 배웠습니다. 극력 유비 형님께 청거하리다. 방통은 그제야 장비에게 노숙의 서신을 꺼내 보였다. 장비는 황급히 형주로 돌아와 노숙이 방통을 천거하는 서신을 전했다. 이때 형주로 돌아와 있던 제갈량이 의아한 눈빛으로 유비를 바라보았다. 봉추 선생 방통을 제가 청거하여 서신을 써드렸는데 등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유비는 놀라움과 기쁨에 할 말을 잃었다가 이내 한박 웃음을 지으며 되물었다. 아니, 방통이 바로 봉추 선생이란 말입니까? 와룡 선생이나 봉추 선생 중 한 분만 얻으면 천하를 평안케 할 수 있다 하였는데 두 분을 모두 얻었으니 이제 한나라 왕실이 정말 살았구려. 유비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방통이 오자 유비는 친히 내려가 맞이하며 대접이 소홀했음을 사과했다. 유비는 방통을 부군사로 봉했다. 유비의 세력이 갈수록 강해지고 게다가 서량태수 마등이 남쪽 정벌의 걸림돌로 버티고 있으니 조조는 편안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조조는 자신이 쇠한 틈을 타 마등이 쳐들어올까봐 심히 걱정되기도 했다. 모사들은 입을 모았다. 먼저 서량태수 마등을 없애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승상이 안 계신 틈을 타 허도를 친다는 소문이 있었으니 이렇게 하십시오. 마등에게 천자의 조서를 내려 허도로 오게 한 후 없애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조조는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이 속을 꿰뚫어 본 마등은 조조의 방법으로 조조를 치기로 했다. 마등은 대군을 이끌고 허창성 밖에 주둔하며 호시탐탐 조조를 칠 기회만 엿보았다. 조조는 마등을 끌어들여 제거할 궁리를 하다 실랑 황규를 시켜 마등을 성 안으로 데려오라고 명했다. 일찍부터 조조를 해칠 마음이 있던 황규는 마등에게 조조의 음모를 모두 알려주었다. 마태수, 우리 힘을 합쳐 조조를 멸합시다. 조조가 성에서 나와 군대를 열병하려 할 때 조조를 죽이도록 합시다.
마등은 무릎을 치며 기뻐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요. 그들은 은밀한 준비에 들어갔다. 조조를 제거하기 위한 전략에 돌입한 것이다. 황규와 마등은 이번에야말로 조조를 죽여야 한다고 다짐했다. 황규는 조조에 대한 울분으로 얼굴에 심상찮은 기운이 서려서 집에 돌아왔다. 이를 눈치챈 그의 첩 춘향은 온갖 아양과 개교를 부려 기어코 황규의 계략을 알아냈다. 이런 무서운 일을 저지른다고? 춘향은 몰래 황규에 처한 묘택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런 까닭에 늘 황규를 없앨 꼬투리만 찾던 춘향이었으니 황규의 계략을 알게 되자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녀는 재빨리 달려가 조조에게 황규와 마등의 계략을 낱낱이 밀고했다. 춘향으로부터 황규의 계략을 들은 조조는 병마를 매복시켜놓고 군대를 검열하는 척하며 마등과 황규를 제거할 틈을 보고 있었다. 마등이 군사를 이끌고 조조에게 다가오자 조조의 군사들은 순식간에 마등과 황규를 둘러쌌다. 조조가 명령을 내렸다. 당장 저놈들의 목을 쳐라. 황규는 첩 춘향이 이를 망쳤다는 사실을 알고는 분노하여 외쳤다. 동탁보다 더한 조조놈을 죽이지 못한 것이 내 천추의 한이로다. 마등과 황규는 이내 차명에 처해졌다. 조조는 묘택과 춘향의 일가족도 차명에 처하라고 명하여 그들의 목을 성문 높이 달아놓았다. 마등을 죽인 조조는 남쪽을 정벌할 결심을 단호히 했다. 전략을 짜고 있는 조조에게 홀연 급보가 날아들었다. 유비가 군사를 일으켜 서천을 취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조조는 이 소식을 들으니 숨이 가빠졌다. 유비가 서천마저 취한다면 정말 큰일이다. 이를 어쩌면 좋으냐. 조조는 유비의 형세가 급격히 불어나자 좌불안석이었다. 그런 조조에게 진군이 계략을 내놓았다. 합비의 병사들을 일으켜 손권을 치십시오. 그러면 손권은 힘이 딸려 유비에게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유비는 서천을 취하는 데 정신이 팔려 군사를 빌려주지 않을 것이니 손권은 승상께 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옵니다. 그럼 승상은 강동을 얻게 되시고 강동을 손에 넣은 뒤에 형주를 취하는 것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쉽습니다. 조조는 희색이 만면해졌다. 조조는 당장 30만의 군사를 합비로 움직이라 명했다. 조조의 대군이 내려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손권은 급히 대신들을 모아 대책 회의를 열었다. 좀채 좋은 계략이 떠오르지 않아 침묵만 흐르고 있는 사이로 노숙이 말문을 열었다. 유황숙에게 도움을 청해봄이 어떨까요? 달리 좋은 해결책이 없었기에 손권도 이를 받아들였다. 노숙이 급히 제갈량에게 서신을 띄워 구원을 청하자 이내 제갈량의 답신이 도착했다. 답신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다. 아무 근심 없이 두 다리를 뻗고 계십시오. 제갈량은 유비에게 간했다. 주공께서는 어서 마등의 아들 마초에게 서신을 띄우십시오. 주공께서 도울 테니 서둘러 군사를 일으켜 부친의 한을 서륙하라 하십시오. 마초는 부친이 조조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비보를 듣고 비분간계하고 있던 중 유비의 편지를 받자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답장을 썼다. 마초는 서량의 군대를 일으켜 허창으로 향할 준비에 곧장 들어갔다. 조조는 마초를 죽여 후한을 없애려고 서량 태수 한수를 매수하려 했다. 그러나 한수는 마등과 형제 같은 친구였으니 오히려 마초를 도와 직접 군마를 이끌고 허창으로 진격했다. 마초와 한수가 군대를 이끌고 며칠 안으로 장안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조는 식은땀이 흘렀다. 남쪽 정벌을 미룬 조조는 급한 불끄기에 먼저 나섰다. 조조가 조홍과 서황을 불러서는 다짐했다. 종료를 도와 동관을 지키라. 내가 대군을 이끌고 동관으로 가는 데는 열흘이 걸리니 열흘만 지키면 된다. 만일 열흘 안에 동관을 뺏긴다면 즉각 차명에 처하겠다. 동관에 도착한 조홍과 서황은 종료와 함께 성문을 걸어 잠그고는 성을 지켰다. 마초의 군사가 매일 와서 온갖 욕설을 퍼붓자 조홍은 분기탱천하여 당장 나가 싸우려고 했으나 모두가 만류했다. 아예 상대를 않고 성문을 열지 않으면 성을 사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초의 군사들이 갈수록 난동을 부리며 조조의 3대에게 욕짓거리를 퍼부으니 조홍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아흐레째 되는 날 조홍이 성 밖을 바라보니 마초의 군사들이 군기가 완전히 풀린 채 누워있거나 앉아서 쉬고 있었다. 조홍은 이때다 싶어 당장 군사를 끌고 성 밖으로 나가 마초의 진영을 공격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도처에 복병이 숨어 있었다. 순식간에 포위된 조홍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다. 그 뒤를 서황이 바싹 쫓아오니 성 안으로 도망친 조홍의 군사들이 성문을 닫을 틈도 없었다. 서량의 군사들이 물밀듯 들어와 동관은 눈 깜짝할 새에 점령당하고 말았다. 열흘째 되는 날 대군을 이끌고 동관에 이른 조조는 조홍과 서황이 성을 빼앗긴 것을 보고 기절초풍을 했다. 열흘간만 지키라고 그리도 신신당부했거늘 어찌 경거망동하여 이를 그르쳤느냐. 군법에 따라 네놈들 목을 베야겠다. 어서 끌고 가서 차명을 행하라. 조조가 성난 목소리로 명하자 주위의 장군과 모사들이 나서서 간곡히 말렸다.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으나 모두 적의 도발을 막기 위한 충심에서 과욕을 부린 것이오니 이 점을 부디 반영해 주소서. 이후 주군의 은공에 보답할 기회를 주소서. 조조는 마지못해 용서하고는 차명을 거두었다. 서량의 군사와 정면으로 마주친 조조의 군대는 불꽃 튀는 결전을 벌였다. 마초는 어린 소년 장군이었으나 그 용맹과 무예는 산이라도 휘두를 듯했다. 용감하고 날래며 전장에 익숙한 서량의 군사들에게 조조의 군대는 오히려 새가 밀리더니 조조마저 겹겹으로 포위당하고 말았다. 조조가 도망치기 위해 사생결단하여 말을 달리는데 서량의 병사들이 소리치며 뒤를 추격해왔다. 붉은 옷 입은 놈이 조조다! 어서 잡아라! 조조는 허겁지겁 붉은 점포를 벗어던지고 도망쳤다. 그러자 서량의 군사들이 다시 소리쳤다. 수염 긴 놈이 조조다! 어서 잡아라! 조조가 차고 있던 칼을 빼들어 수염을 싹둑 베어내자 이번에는 또 다른 외침이 울려 퍼졌다. 수염 짧은 놈이 조조다! 어서 잡아다 목을 베라! 조조는 깃발을 내던지고는 턱과 목을 쌓아나 가리고 정신없이 도망쳤다. 혀가 빠지게 도망치는 조조의 뒤를 마초가 쫓았다. 하얀 상복을 입고 질풍같이 달려오는 마초의 창끝은 조조의 목을 노리고 있었다. 목을 내놓아라 조조야! 조조는 창끝을 피해 잽싸게 나무 뒤로 숨었다. 조조를 향해 겨누어지던 창이 나무에 가서 꽂히자 조조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마초를 피해 달아나려 했다. 마초가 쉽사리 조조를 놓아줄 리 만무했다. 어디까지 나를 피할 수 있겠느냐. 아슬아슬하게 마초에게 쫓기던 조조가 마초의 손에 잡히기 일보 직전 조홍이 나타나 구하니 정말 천운이었다. 만일 그 전에 조조가 분을 참지 못해서 조흥을 죽였더라면 오늘의 결과는 어찌 되었을지 모를 일이었다. 조조는 그 덕분에 간신히 자신의 진영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 마초에게 혼쭐이 난 조조는 강을 건너서 마초의 뒷길을 끊는 계략을 짜냈다. 조조는 검을 차고는 강변에 앉아 군사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때 흰옷을 입은 장군이 무섭게 달려오고 있다는 보고가 전해졌다. 장군들은 흰옷 입은 장군이 마초임을 알고는 파들파들 떨기 시작했다. 달아나자! 조조의 병사들은 허겁지겁 배에 올라타고는 도망치기 바빴다. 서로 배에 올라 도망치려는 바람에 조조 진영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허전은 사태가 급박함을 알고는 급히 조조를 배 안으로 끌어올렸다. 마초는 벌써 강변에 도착해 있었다. 무사히 강을 건너 안전해진 조조의 군대는 한 번 더 마초에게 싸움을 붙였다. 허저가 마초와 대적했으나 둘은 막상막하로 100여 합을 싸워도 승부가 나지 않았다. 허저는 발끈 성질이 올라 우통과 투구를 벗어붙이고 대결을 계속했다. 실로 보는 이들에게 실소를 자아내는 대결이었다. 또다시 100여 합을 싸웠으나 여전히 승부는 가릴 길이 없었다. 조조는 허저가 다칠 것이 염려되어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두었다. 마초는 진영으로 돌아와 한수에게 비웃음을 던졌다. 허저처럼 더럽게 싸우는 놈은 처음 봤습니다. 벌거벗고 덤비니 무식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조는 마초가 여간내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는 다른 계교를 쓰기로 했다. 바로 마초와 한수를 이간질시키는 것이었다.
조조가 일부러 먹으로 뭉그러지고 갈겨 쓴 서신을 한수에게 보내니 이 편지를 본 마초는 의아심을 지녔다. 조조처럼 빈틈없는 자가 이렇게 편지를 보낼 리가 없습니다. 이는 분명 암호가 아닙니까? 숙부께서 배신을 하고 조조와 내통하시는 것 아닙니까? 마초가 대들자 한수가 펄쩍 뛰며 부정해도 한 번 생긴 의심은 풀리지 않고 꼬리를 물며 더해갔다. 조조의 계략이 완벽하게 맞아든 것이다. 한수는 마초가 의심을 풀지 않자 조조에게 투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소식을 듣고 분을 참지 못한 마초는 칼을 들고 한수를 찾았다. 마초는 한수 곁에 있던 두 장수를 찍어 넘어뜨리고 한수의 왼쪽 손목을 잘라버렸다. 아예 한수를 죽이려고 덤비는 마초에게 불현듯 조조의 군사들이 공격을 해왔다. 마초를 잡아라! 그의 목을 베어라! 마초는 단신으로 당해낼 길이 없어 사력을 다해 도망쳤고 병사들이 마초를 구하러 왔다가 죽고 상하는 이가 부지기수였다. 마초는 방덕, 마대와 함께 겨우 포위망을 뚫고 농서 임조를 향해 도주하였다. 조조에게 참패한 마초의 뒤를 따르는 군사는 겨우 30기에 지나지 않았다. 조조가 마초를 물리치고 개선하여 돌아오니 승전고가 천지를 뒤흔들 듯 울렸다. 헌제는 친히 나가 조조를 맞아들이며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했다. 이는 전례가 드문 특별예우라 놀라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로써 조조의 명망은 한층 더 높아졌다. 조조를 시험한 장송. 헌제의 조조에 대한 특별예우는 한중까지 전해졌다. 한중을 다스리는 자는 한영태수 장로로서 3대에 걸쳐 도를 설파하여 민심을 얻었다. 조정에서 워낙 멀리 떨어진 곳이라 간섭받는 일도 별로 없었기에 한중은 별유천지로 자치권을 갖는 독립국가처럼 되어버렸다. 장로는 스스로 한영왕으로 추대받고 조조에게 불복하여 나라를 세우고 싶었다. 그러자 연포라는 자가 간하였다. 우선 서천의 41개 주를 취하여 기반을 잡고 황제가 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장로도 이를 수긍하여 동생 장담과 군사를 일으킬 대사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익주목 유장은 장로가 서천을 칠 채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파랗게 질렸다. 장로가 우리 서천을 친다니 어쩌면 좋소? 유장이 문무백관을 불러 고민을 하니 익주별과 장송이 말했다. 먼저 눈앞에 닥친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조조에게 한중을 취하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수긍한 유장은 장송에게 이르기를 금은보화와 값비싼 예물을 싣고 허도로가 조조를 만나게 하였다. 장송은 몰래 서천의 지도를 그려 품에 넣고는 허도로 향했다. 장송은 허도에 도착하여 조조를 만나겠다고 청했으나 조조는 장송의 추하고 괴상한 용모를 보고는 별로 마주 대하고 싶지가 않았다. 게다가 장송은 당돌하고 무례한 어투로 설명했다. 승상께서 중원을 평정했다고 하시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적이 들끓고 있으니 저희가 근년에 조공을 바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장송은 머리를 쳐들고 말대꾸를 하였고 이에 화가 난 조조는 소매를 뿌리치고 일어나 후당으로 들어가 버렸다. 상대하기 싫다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장고주부 양수가 장송을 꾸짖었다. 어찌 그리 무엄하시오? 우리 승상이 얼마나 큰 인물이신지 모르는 모양이구려. 여봐라, 승상께서 쓰신 맹덕신서를 가져와 보거라. 양수가 맹덕신서를 가져와 장송에게 보여주자 장송은 이를 받아들어 한번 읽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 책은 승상이 지은 것이 아니고 전국시대의 무명씨가 지은 병법서요. 우리 촉에서는 어린아이도 이 책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외워보리다. 그러더니 장송은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맹덕신서를 암송해 보였다.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며 감탄을 연발한 양수가 조조에게 보고했다. 놀랍게도 장송이 맹덕신서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하더니 이 책은 전국시대에 이미 나와 있는 병법서라고 하였습니다. 조조는 당장에 기분이 나빠졌다. 우연히도 옛사람의 글과 내가 쓴 것이 같았던 게로구나. 당장 맹덕신서를 가져오거라. 조조는 맹덕신서를 받아 갈갈이 찢어 불태우고는 거친 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일 장송을 데리고 훈련장으로 나오라.
내가 군대를 사열할 테니 그에게 우리 군용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어야겠다. 다음 날 훈련장에서 군대 사열을 마친 조조가 장송에게 거만하게 물었다. 어떤가? 우리의 군용이 대단하지 않은가? 장송은 여전히 말투를 바꾸지 않았다. 비단 말뿐만 아니고 이번에는 아예 앞에 대놓고 비꼬았다. 이렇게 무력을 자랑하는 것은 그다지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옵니다. 서천에서는 인과 의로 사람을 다스리지 힘을 자랑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물론 승상은 정말 대단한 명장이십니다. 적벽에선 주유에게 쫓기고 화용에선 관운장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동관에선 마초에게 쫓겨 점포를 벗어던지고 수염까지 베어냈으며 위수에선 화살을 피해 황망히 배를 타고 도망쳤으니 참으로 천하무적이십니다. 조조는 장송의 거침없는 언변에 너무 화가 나 얼굴빛이 푸르죽죽해졌다. 당장에 이 간땡이가 부은 장송놈을 두들겨 패서 내쫓아라. 조조에게 서천을 취하라고 말하러 갔다 도리어 욕만 당하고 내쫓긴 장송은 혀를 찼다. 내가 조조의 덕을 시험하였더니 참으로 거만하고 부덕하도다. 그렇다고 서천의 지도까지 가져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유비를 찾아가 그의 인물됨이 어떤지 살펴보고 서천을 치라고 권해보자. 장송은 그렇게 마음먹고 형주로 향했다. 형주의 경계선 부근에 이르자 뜻밖에도 조자룡이 마중을 나와 장송을 역관으로 모시고 갔다. 게다가 100여 명의 사람이 북을 치며 환영을 표하고 관우는 예를 다하여 장송을 맞이하니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송은 속으로 탐복해 맞이 않았다. 과연 유비는 어질고 후덕하며 선비를 대접할 줄 안다. 이튿날 유비는 제갈량 방통과 함께 친히 나와 장송을 맞아들여서는 그를 위해 사흘간이나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장송은 유비에게 극력 권하였다. 유황숙의 인품과 도량은 사방에 그 이름이 자자합니다. 어서 서천을 취하여 천하를 도모하시지요. 유장은 무능하여 익주를 다스릴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유비는 거듭 사양했다. 서천은 한 집안 사람의 땅인데 어찌 그럴 수 있소? 장송이 서천의 지도를 바치며 말했다. 서천의 지세가 험하다고는 하여도 이 지도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옵니다. 차후 저의 막역한 친구인 법정과 맹달에게 뒷일을 부탁할 생각입니다. 그들이 오면 대사를 논의하십시오. 서천을 부탁하고 익주로 돌아온 장송은 이번에는 유장을 설득했다. 조조는 천하의 역적이며 도적으로 서천을 집어삼킬 국리나 하지 도움을 줄 인물이 아닙니다. 허나 유황숙은 주공의 집안이며 후덕한 인물이니 그에게 사자를 보내 도움을 청함이 옳을 줄로 아뢰옵니다. 그리고 이런 중책을 맡을 사람으로는 법정과 맹달이 적합할 듯합니다. 유장도 이를 받아들여 이내 법정을 형주로 보내 유비와의 관계를 다지고 5천의 군사를 맹달에게 딸려주어 서천으로 들어오는 유비를 맞이하게 했다. 이에 주부 황건과 종사관 왕루는 만류하고 나섰다. 유비는 장송과 짜고서 서촉을 훔치려 합니다. 장송의 목을 베고 유비와 연을 끊으십시오. 자신들의 말에 유장이 들은 척도 하지 않자 황건과 왕루는 서촉의 비극을 예감하고 방성 통곡을 했다. 일이 계획대로 되어 법정과 함께 형주로 온 후 유비는 마침내 서촉 정벌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중요한 땅인 형주의 방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법. 유비는 제갈량과 관우, 장비 조자룡에게 형주를 지키라 명하고 자신은 방통, 황충, 위연과 함께 서천으로 향했다. 유장이 친히 나가 유비를 맞을 채비를 하자 황건은 입으로 유장의 옷자락을 물고는 놓아주지 않았다. 유비의 간교에 속아 서천을 잃어버리지 마소서. 황건이 끝까지 유장을 만류하니 유장은 화가 나서 옷자락을 획 당기며 뿌리치고 돌아섰다. 그 통에 황건의 앞니가 2개나 빠지고 말았다. 유장이 익주 성문을 나서려 할 때 또다시 그를 가로막는 충신이 있었으니 바로 왕루였다. 왕루는 자신의 몸을 밧줄로 묶어 결박하고는 성루에 매달려 있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울부짖으며 유장에게 간했다. 주공의 목숨이 위험하고 서천이 유비 손에 들어갈 터이니 부디 가시지 말고 성을 지키십시오. 유장은 이 말 또한 듣지 않았다.
유장의 태도를 본 왕루는 단념한 듯 허탈한 표정을 짓더니 들고 있던 칼로 몸을 매달고 있던 밧줄을 끊어버렸다. 성루에서 떨어진 왕루는 땅에 부딪혀 처참하게 숨을 거두었다. 유비의 군사가 서촌에 도달했을 때 방통에게 장송의 밀서가 전해졌다. 유황숙이 유장을 만났을 때 유장에게 빨리 손을 써야 합니다. 방통이 이를 전하자 유비는 한사코 말을 듣지 않았다. 유장은 내 집안의 동생이며 나를 진심으로 따르는데 절대 죽일 수 없소. 방통은 국리 끝에 위원에게 은밀히 일렀다. 연회에서 칼춤을 추다가 기회를 보아 유장을 해치우시오. 유비와 유장의 연회가 흥을 더해갈 무렵 위원이 나서서 솜씨를 발휘했다. 연회에는 여흥이 있어야 합니다. 소인이 건물을 쳐보이지요. 유장을 호위하던 장군들은 위원의 태도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는 자신들도 서둘러 자리에 일어났다. 우리들도 흥을 돋우겠소. 그들은 같이 건물을 주어 위원이 유장에게 손을 댈 틈을 주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유비가 대뜸 칼을 뽑으며 꾸짖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집안 형제들의 의를 상하게 하려 하는가? 당장 멈추고 칼들을 내려놓으라. 그러던 중 호련 급보가 날아들었다. 장로가 병마를 이끌고 가맹관으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유장은 유비에게 청했다. 부디 형님께서 장로를 막아주십시오. 유비는 고개를 끄덕여 수락했다. 아우는 아무 걱정을 말게. 유장의 청을 쾌히 받아들인 유비는 병사들과 전투에 나설 채비에 들어갔다. 유비가 본부의 병마들을 대동하고 가맹관을 향해 떠났다.